대나무 숲을 안 할라 그랬어요. 네. 근데 또 중국에서 비보가 날라들었네. 여러 가지 소식이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소식이 날라들어가지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네. 또 저희 채널 출발이 중국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죄송해요. 할 줄 몰라서 딸이 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자식은 이러라고 써먹는 거지. 예. 돈 들여서 가르쳤는데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아우 당연하지, 당연하지. 일단 어제 화성 탐사선 못 믿는다. 아, 그렇죠. 라고 얘기를 네. 했더니 아마 대림동 쪽에 살고 계신 중국 댓글 알바로 보이는 분이 네. 너는 왜 기존에 있는 미국 말은 다 믿으면서 한국말은 아니 왜 이런 말은 안 믿니? 뭐 중국 폄하하니 그러면서 너무나도 연변 사투리가 섞인 듯한 텍스트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의외로 그 중국 쪽을 위해서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는데 정말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국내에 그렇게 공안들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저를 굉장히 걱정하시길래 제가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안 따위가 죽을라고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얘네들이 다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겁나 무서워요. 그리고 얘들은 튀면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국 공안 우리 많이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어느 나라 가서든 다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지네들한테는 상식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믿느냐라고 족치는 분이 계셨고요. 그 와중에 송 작가 지구 평면설 알아?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렸어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21세기 미스테리라는 코너 가시면 지구 평면설 뭐가 문제인지 다 까놓은 거 있으니까 가서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송 작가 멤버십에는 없는 게 없어요. 송플렉스. 송플릭스. 의학 다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모론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을 보여주라, 셀카를 보여주라 그랬더니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네. 흑백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에이 지금 21세기 뭐 하는 짓거리야. 웬 흑백이야. 이게 진짜 어안렌즈로 저렇게 수평선을 구겨가지고요. 원래 이제 화성의 특징이 빨간 거거든, 시뻘건 그렇죠, 거. 시뻘건. 그래서 이제 그 시뻘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원래 화성 사진으로 보는데 21세기에 셀카를 흑백으로 찍어 보내놓고 이거 우리 지금 화성에서 보내온 사진이야라고 하면 이거 좀 뭐랄까 상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막 이런 댓글에 보면은 이거 고비 사막 아니냐, 뭐 경기도 화성 아니냐. 아니 저렇게 시커멓게 찍을 것 같으면 좀 조금 미니멀하게 작은 동네에서 찍을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평면 사진을 보내갖고 이걸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이드하게 이걸 쭉 만들었거든. 맞아요. 길게 이렇게. 길게 했는데 저렇게 어안 렌즈로 휘어갖고 찍어버리면요, 진짜 못 찾아. 저게 경기도 화성인지 고비 사막인지 어디서 찍었는지를 못 찾는다니까. 나는 아직도 안 믿는다에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같은 가격인데 소정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화개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있으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이제 나 이거 엄청난 비리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부총리 아들 징둥닷컴 큰손이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기사 좀 읽어주세요. 아, 나는 이런 게 기사로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뜨는 게 이게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 네. 그래요? 정치 경제적으로. 네. 서울경제 뉴스입니다. 이래서 알리바바 때렸나? 중국 부총리 아들 징둥닷컴 큰손. 현지 시각으로 1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류 부총리의 아들인 류텐라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중국 투자회사 스카이쿠스 캐피털의 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텐라는 류 부총리가 25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위원회 발탁되기 6개월 전인 2017년 4월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1년 뒤인 2018년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모두 스카이쿠스의 다른 이사에게 양도했다. 이 유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아들이 이제 장둥닷컴과 징둥닷컴과 텐센트 등 중국 IT 대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걸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징둥닷컴 이 회장이 미국에서 이거 성매매 하신 분, 그러니까 불륜 저지르신 분 아니에요? 네, 그분이시기도 한데 이제 와서 듣고 보니까 사장도 류 씨였어요. 동성이었어. 네. 같은 루시 계열의 말하자면 류창동 씨가 루치양동 씨가 원래 창업자였거든요. 북경에서 이제 98년도에 2000년 되기 전에 우리 흔히 하는 이제 그 카페에서 만나서 창업해 갖고 그 키우는 유니콘 기업 있잖아요. 네, 그걸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 4위의 온라인 전문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 규모도 5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아, 그분 또 유명한 게 밀크녀하고 결혼해서 유명한. 아, 맞다. 그 맞아. 중국에서 예쁜 여자. 그 우리로 말하면 그 롯데리아 아가씨 같은 그 중국에서 맞아. 제일 그 이쁘다는 그기랑 또 결혼을 했었어요. 네네. 또 그분이네. 그쪽이 또 밝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빠른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뭐랄까 완전히 흑수저에서 진짜 대학생에서 시작한 아주 성공적인 신화였거든. 근데 이제 얘네가 그 이미 그 알리바바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바바의 티몰이 중국 전체 시장을 다 개척하다시피 했고요. 70% 이상을 전부 다 싹쓸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징동이나 이제 뒤에 후발주자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쉽게 진입하기가 힘들었었거든. 근데 중국 정부가 막 티몰에서 가짜 상품 판다, 뭐 짝퉁 판다 이러면서 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후발업체가 치기 시작하는데 최근 2, 3년 들어서 징동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오히려 알리바바에 근접할 수준까지 훅 따라와 버린 거야. 그래서 징동의 성공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의혹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그 똑같은 온라인 기업이 같이 경쟁을 해온다고 치면요, 선발 기업을 후발 기업이 따라가려고 하면 못 따라가요. 엄청난 비용이에요. 네이버가 지금 있는데 새로 생긴 검색 엔진이 네이버를 역전했다 또는 네이버하고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있던 그 스타트업 택시 앱은 뭐냐면 다른 앱들이 막 이렇게 많았는데 카카오가 택시 앱 한다 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뭐 비슷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밖에 없고 뭐 없는 제로 베이스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동에 들어가 있는 지배구조나 그 안에 있는 투자 자금들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진핑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시진핑은 잘 안 보였어요. 이쪽에는 오히려 텐센트 쪽에 마와톤 그룹이라 그래갖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하여튼 텐센트의 도소매를 담당하는 그 이제 그
일종의 도매 회사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시진핑은 몰빵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그 회사가 텐센트보다 더 컸는데 텐센트에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도매를 전문으로 하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텐센트하고 결합을 했을 당시에 텐센트보다 자산이 2배 이상 많았거든. 안철수야? 뭐 그 비슷한 거지. 문제는 그렇게 흡수가 됐는데 엄청난 지분일 거 아니야. 네. 2를 합쳐갖고 3이 됐으니까 새로 들어온 2가 지분이 엄청 컸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지분 소유주를 모른단 말이지. 허허. 예. 아. 그래서 그 소유 지분 그 주인이 시진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안 밝혀졌는데 증등은 그나마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실세가 류호 부총리였다라고 나타나면서 역시나 시진핑 수족이 이걸 해먹었구나. 라고 이제 일종의 정치 비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한 이런 게 밝혀졌네? 이게 시진핑한테 좋은 얘기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밝혀졌다라는 거잖아요. 밝혀졌다는 거는 시진핑의 권력 승계에 대한 중국 내부의 짱돌인 거예요, 이거. 와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류호가 어떤 사람이냐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 부분에 대한 또는 대미 교섭 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맡아가지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했었고 시진핑 정부 내내 판공실 주임으로서 시진핑 정부의 국가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벤처 창업하고 이런 IT 기업들 키운 거, 아들 키운 거였지. 아들 키웠네. 지금 놓고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 측 공급 측 개혁 그래갖고 무조건 만들어내던 데서 이제 수요 조절을 해갖고 내부적인 구조 조정을 한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그 전반기의 업적이었고 후반기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담당하고 중국이 앞으로 가야 될 신산업들 반도체를 비롯한 앞으로 이제 204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또 류어인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과 류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진핑은 무학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댐 공사장 끌려가 갖고 17년 고생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친구야. 베이징에서 만난 그때 한 학교를 다니진 않았어. 다른 중학교를 다녔는데 1년 선배야. 시진핑 1년 선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비슷한 그 자제들 태자당 모임에서 이미 이제 서로 알던 사이였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댐 공사장 끌려갔고 나중에 이제 화학과로 칭화대학 화학과로 왔고 이 사람 이제 농사 짓다가 라디오 공장 다니다가 다시 인민대학교로 와갖고 나이 늦어가지고 또 시진핑 똑같은 코스를 겪어요.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해외 유학을 간 거야. 어허. 류어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를 갔던가 아마 하버드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버드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른바 미국 경제를 이제 하버드 맞네요. 네. 예. 뭐 내가 알기로 MIT 갈 기술 저기는 없었으니까 하버드를 가갖고 이제 미국 경제를 공부해갖고 왔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사실은 별로 안 믿어지는 게 보통 중국의 고위자제 출신, 뭐 태자당 출신 이런 인사가 하버드 유학을 왔다 그러면 일단 막 사우디 왕족부터 그냥 그 하버드 돈 주고 그 체육관 지어주고 온 애들 많거든. 기부 그렇죠. 입학. 걔네들하고 거기는 기부 입학이 합법이니까. 걔네들하고 이제 반은 다 기부 이렇게 입학이야. 짜가지고 일종의 개모임 해요. 이게 다 정재계 인맥이거든. 그렇죠. 근데 류어는 영어를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왜요? 그 당시에 그런 정재계 인맥을 해온 게 없어.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는 하고 왔는데 너 그럼 같이 공부할 때 동창생이 누구야라고 말하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보통 그럴 때 딸려 보내잖아요. 혼자 안 보내고 유학 보낼 때. 왜냐하면 이 친구의 숙제, 그러니까 홈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점을 대신 받아줄
또래 친구를 같이 딸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유학 보낼 때. 그 시험을 대리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애를 딸려 보내기 때문에 낙제는 안 하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거의 공부를 못 하고 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맥이라도 쌓아갖고 온다는 거거든. 근데 류현은 이 인맥도 못 쌓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몇몇 그 요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리 보전은 했지만 크게 출세는 못했는데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바로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판공실 주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판공실이 뭐냐면 공산당 안에 특화되어 있는 일종의 그 전문 조직인 건데 얘네들이 국무원이나 행정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진핑 들어왔을 때부터 이쪽에 이제 그 이 총리는 중국 총리 이름이 뭐지? 류허. 류허 말고요. 그 당시 지금 시진핑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아니 나서 그래. 왜 존재감이 없어? 이 뭐잖아. 아이씨, 잠깐만. 중국 총리 이름 뭐죠, 여러분? 네,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네. 어떻게 지금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리커창. 그래, 리 씨라고 내가 그랬잖아, 씨. 리 총리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리 총리의 실권을 다 뺏어버린 게 류호였단 말이야. 그래서 류호가 사실상으로 경제 총리였고 그 왕치상과 함께 시진핑 그룹의 3대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반 시진핑 계열에서는 언제고 저거 한번 제껴버려야 되는데라고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잘했어 일기 때는. IT 해갖고 막 유니콘 기업 키우고 막 이거 끌어올렸고 공급 개혁 해가지고 수출 구조 바꾸고 첨단 산업 만들고 화웨이 키우고 이것도 난 얘가 있을 걸로 보지만 화웨이 키우고 뭐 징동 오포 키우고 삼성 그 휴대폰 때려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면서 1기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2기도 야심차게 해서 미중 무역 관련한 일종의 이제 협상 대표안을 했지. 근데 트럼프를 처음에 너무 개무시했어, 류호가. 장사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얘를 불러가지고 선물을 주면 얘는 고분고분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에 데려다가 하룻밤 재우고 거의 500조 원 가까운 무역 복다리를 안겨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트럼프가 우리 해달라는 대로 잘 해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 나는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해소해 줄게. 세일가스도 사주고 콩도 많이 사주고 할 테니까 우리 그냥 협상 하는 둥 마는 둥 가볍게 가자. 그래서 딱 갔는데 하는 소리가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첨단산업 기술 보호,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거야. 무역은 아예 뒤로 빼놔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이 해주겠다는 대로 일단 협의서를 써줬어. 지적재산권도 안 건드릴 거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첨단 산업 분야 스파이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속하고 쭉 써줬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지. 자, 네가 써준 이거 회의록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네가 이걸 갖고 가갖고 중국 내에 실정법으로 만들어 와. 국내법으로 못을 박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외국하고 이런 법을 FTA 같은 걸 이거 하자면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는데 중국은 이 공산당 헌법이나 이런 그 공산당의 어떤 그 당장이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헌법이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협약을 했어도 지역에서 안 받아들여 공산당이 무시하면 개무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현실법을 해야 내가 이거 도장 찍고 끝낼 거야. 그러니까 류호가 이거를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걸 갖고 와서 하려고 하니 국내에 있는 다른 간부들이 가만히 있냐고. 아니 뭐 우리 너 나라 팔아먹고 나라 왔네. 팔아먹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 류호가 해왔던 그 합의안에서 거의 한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렬이 된 거죠. 중국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걸 이렇게 끌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상황에 류호가 많이 체면이 깎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가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책임을 지을 사람은 이제 요걸 누가 책임지고 이 작사를 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하필 요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아하. 지금 류어 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 한 1,20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비리 터지면 기본이 뭐 3조 아니면 10조거든요. 웬만한 군 장성들 집만 털어도 그렇지. 네, 한 아, 10조씩 현금이. 나와. 현금이 막 트럭으로 2대씩 나오는데 류어 부총리 아들 정도 되는 애가 1,200억 정도 써갖고 이게 비리다. 말도 안 되지. 아하. 제가 보기에 직접적으로 돈 많이 들어간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거나 거기 이사장도, 징동의 이사회 이장도 하고 뭐 하면서 좀 많이 뭐랄까 직접적으로 징동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징동이 이 류어 아들한테 뭔가 대접을 많이 해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다 류어의 집안 돈이다라고 말할 증거까지는 안 나왔는데, 자, 이 정도 돈이 들어간 걸로 해갖고, 류어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굴레를 씌우기 시작한 거죠. 어느 쪽일까요? 시진핑일 수도 있고요. 헐. 왜냐면 이 기사가 지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일본이네.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 라인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일 수도 있지만 반대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류어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면 요거 한 1,200억 털고 손절할 수 있어요. 아들내미 감옥 안 보내고 그냥 그 돈 국가에 뱉어내고 헌납하고 그러고 그냥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 하이난 항공 때도 그랬거든. 자, 근데 여기서 류어가 안 물러나고 버틴다고 하면 이제 2차가 속편이 터지는 거죠. 관련해서. 일단 제일 가벼운 것부터 터뜨렸네요. 그렇죠. 예, 이게 감방 안 보낼 만큼만 했다가 여기에 이제 조금 독직이라든지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흔히 하는 그 첩첩산중 같은 네. 헐. 네. 집이 몇 채인데 첩이 집하고 숫자가 똑같았다. 똑같다는. 뭐 이런 주로 이제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류어도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분 사형당하셨잖아요. 네. 100채의 집과 100명의 첩을 남기고 사형당하셨던데. 말이 100이지 뭐 딱 100을 맞췄겠어요. 그 이상으로 보여지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찾아볼 수 있어. 마윈의 복수냐. 시진핑의 말하자면 꼬리 자르느냐. 토사구팽, 응. 토사구팽이냐, 아니면 반시진핑 세력의 시진핑 흔들그냐라는 부분이 이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어느 쪽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가 중국 내부로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굳이 이 내용들이 중국 안에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도 통제를 하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야. 생각했을 그렇죠. 때. 예.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관심 가지지. 아니 뭐 1,200억까지 뭐 하룻밤 뭐 술값도 안 되는 1,200억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사람들이 워낙 그쪽 안에는 많기 때문에 류어가 1,200억 해먹었다 그래서 목이 날아간다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이제 일단 중국 내 정치적인 어떤 흔들림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데서 좀 더 이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징동이라는 회사가 알리바바보다 훨씬 빨리 큰 강점은 물류예요, 물류. 물류. 그리고 징동은 공개적인 이제 공개적인 주식 회사야. 미국에도 상장한 주식 회사인데 이 물류 관련한 밑에 소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비상장으로 있는 회사들인데 알짜야.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배달이 3일 걸려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리고 갈 수 있는 데가 한 70%밖에 안 돼. 중국 전역에. 근데 징동은 99% 다 갈 수 있으면서 거의 하루 만에 도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리바바보다 징동의 물류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요.
알리바바의 그 살아있는 회원 수는 8억에서 9억 명이고 징동은 3억에서 4억 명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 사이즈밖에 안 되는 징동이 알리바바보다 더 우수한 물류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야, 시스템을.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그건 말이 사실.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알짜 기업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밑에 산하 기업으로 핀테크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디지털 머니,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제 디지털 머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도 징동이 중국 안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화폐 기술에서 1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언제나 얘기할 때 이제 알리바바는 뜨는 해고 징동이 지는 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보안성이 떨어지지만 징동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화폐는 오히려 저걸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해야지. 징동이 뜨는 해고 알리바바가 지는 해라고. 나 그렇게 얘기해요. 말 안 했나?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네. 예.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다 잘 알아들으셨을 알아듣습니다. 걸로 이해하고 아무튼 그래서 징동이 진짜 이제 극적으로 완전히 중국 안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물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려고 할 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때 있을 때. 시진핑이 온다고 했으면 징동도 따라왔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잘 물어있고 있을 때 이게 빵 터졌다는 거죠. 요 얘기는 이 중국의 코인 규제하고 또다시 뉴스가 연결됩니다. 허허. 일단 류어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조금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2차, 3차 추가 보도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류어가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근데 버티면 2차, 3차 나올 거예요. 기다리면 되고요. 왜냐면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어. 하도 적이 많아가지고.